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모두 인상한 국민연금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18년 만에 개정됐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은 야당 주도로 통과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미루는 등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 위배 행위를 묵과할 수 없다며 탄핵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30번째 탄핵 대상으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지목하면서 탄핵 도착증을 보이고 있다며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대기자의 시선으로 분석해보는 정가, 동향, 기자, 대기자.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몸조심 발언을 비판했고 민주당 의원들은 윤 대통령 파면 축구 회견에서 계란을 맞는 봉변을 당한 가운데 탄핵 선고를 앞두고 격화된 정치권 분위기를 살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0일 목요일 국회 라이브 6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이 2007년 이후 18년 만에 개정됩니다.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로 인상하는 내용의 국민연금 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의혹 상설특검안과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안은 야당 주도로 통과됐는데요. 국민의힘은 강력 반발했습니다. 김동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연금 개혁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연금 개혁에 큰 진전이 있는 역사적인 합의라고 평가했습니다. 재석 277인 중 찬성 193인, 반대 40인, 기권 44인으로서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급 보장을 명문화함으로써 연금 수급 가능성에 대한 미래 세대의 우려를 해소하고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도 또한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로 내년부터 매년 0.5%씩 8년 동안 인상되고 소득 대체율도 기존 40%에서 43%로 올라갑니다. 출산 크레딧은 둘째에서 첫째까지 확대 적용하고 군 복무 크레딧은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납니다. 국회 연금개혁특위는 국민의힘, 민주당 각각 6명씩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민의힘에서 맡기로 했습니다. 특위에는 법률안 심사권을 부여하고 안건은 여야 합의 처리로 한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김건희 여사 의혹 상설특검안과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안이 야당 주도로 통과됐습니다. 김 여사 상설특검안은 도이치모터스와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하고 있고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은 마약 사건에 연루된 세관 직원들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외압이 행사된 의혹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국민의힘은 정쟁용 특검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수사 대상이 너무나 광범위합니다. 현재 수사 중이거나 구체적인 수사 단서가 없는 것들입니다. 이미 재탕, 삼탕한 내용들이고 제2요구 끝에 부결된 것들입니다. 김건희 특검은 필수 불가결합니다. 윤석열 정권의 조작, 비리, 의혹, 조수지는 김건희가 원천입니다. 이제 결단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오늘 본회의에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드러내 불안감을 일으킨 자를 처벌하는 형법 개정안 등 모두 20개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한편 우원식 국회의장은 오늘 본회의에서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늦어지는 데에 대해 헌재의 결정을 차분히 기다려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국회방송 김동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만나 청년 일자리 문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이승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상목과 관련해서 헌법 위배 사항을 더 이상 묵과하지 않고 탄핵 절차를 개시할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어제 의원총회에서 여러 논의를 하고 당 지도부가 고심해서 결정한 사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탄핵 절차와 개시 시점은 더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만났습니다. 이 대표와 이 회장은 현장 간담회를 열고 경제위기 속 청년들의 사회 진출 지원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삼성이 살아야 삼성 투자자들도 잘 산다며 벤처 역할을 잘 해주길 부탁했고 대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 지원을 강조했습니다. 결국 일자리든 삶의 질이든 다 경제 활동에서 나오는 것인데 이제 글로벌 경쟁이 격화된 세상이라 사실 대기업들의 국제 경쟁력을 키우는 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재용 회장은 단순히 사회공헌을 떠나 미래에 투자한다는 믿음으로 사피 등의 청년 프로그램을 끌고 왔다고 밝히고 이 대표의 방문과 격려가 청년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조승래 민주당 대변인은 이 대표와 이 회장이 삼성의 사회공헌 프로그램과 정부의 투자 관련 내용 등을 논의했고 상법 개정안이나 반도체 특별법에 관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국회방송 이승지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최상목 권한대행 탄핵 추진에 의결 정족수가 몇 명이냐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의대생들에겐 복귀 시한이 임박했다며 학교로 돌아오라고 당부했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이 30번째 탄핵을 시도하는 민주당을 향해 탄핵 도착증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을 탄핵할 경우 의결 정족수가 151명인지 200명인지도 명확히 밝히라고 촉구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인지 아니면 장관 탄핵인지 답하라는 겁니다. 특히 야당이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당시 의결 정족수를 대통령에 준하는 3분의 2가 아닌 2분의 1로 자의적으로 해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당은 이재명 대표 형사 사건을 대리하는 변호사들에게 민주당의 당비가 흘러간 정황도 확인됐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본인 사건을 변호하는 변호사들에게 당원들이 한 푼 두 푼 모아낸 당비까지 쥐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이 국회 탄핵소추 대리인단에 참여한 변호사들과 집중적으로 용역 계약을 체결한 것도 비판했습니다. 기각될 것을 알면서도 29번이나 탄핵을 추진한 이유냐고 물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정부가 의대생들의 복귀 조건으로 내건 시한이 임박하자 설득에 나섰습니다. 당과 정부는 3월 말까지 학생들의 전원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정원 없이 3,058명으로 해달라는 의료계의 요청을 받아들인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세계 최고 수준의 K의료 신화를 이어갈 수 있도록 의대 학생들이 조속히 학교로 복귀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국회방송 김지수입니다. 국회 여객기 참사 특별위원회가 특별법안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피해자 유가족과 전문가들이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항공조사철도위원회를 국토부에서 분리하고 피해자 범위도 희생자와 유가족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한규미 기자입니다. 여객기 참사 피해자를 지원하고 진상규명, 재발방지 등을 위한 특별법을 만들기 위해 유가족을 비롯해 법률, 사회참사, 그리고 외상심리 전문가들이 모여 공청회를 가졌습니다. 모창환 국제교통정책연구소장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국토부에서 분리해 대통령실 산하로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독립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정책 집행기관과 사고조사기관을 분리해야 한다는 겁니다. 항공철도조사위를 국토부에서 분리하여 대통령실 산하로 이전하는 항공사고조사 법률의 개정을 시급하게 시행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국가교통재난조사위원회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 함승희 시립대 교수는 특별법상 참사 피해자 범위를 희생자와 유족으로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말했습니다. 근본 사고는 여객기 이탈에 따른 사고라는 점에서 피해자의 대상을 특정하는 것이 용이합니다. 이태원 참사의 경우에는 불특정 다수의 군중이 밀집된 도심 내 공간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그 대상의 범위를 조금 더 확대해서 적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가족 대표와 여야 의원들은 미성년자 유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조했습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미성년자 유가족을 위한 유기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보완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현황 파악하는 거는 행안부, 또 국토부가 일부 한다고 하고 또 트라우마 치료나 생활을 지원해주는 이런 문제, 또 법적인 것도 있죠. 미성년 후견인 지정하는 문제. 이걸 좀 원스톱 지원 체계를 꼭 마련해 주십시오. 권양엽 민주당 의원은 특히 현재 미취학 아동 유가족의 지원이 없다며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유가족 중에 초등학생 27명, 중학생 26명, 고등학생 24명인데 이보다 더 많은 29명이 미취학 아동입니다. 부처에서도 형평성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위는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모아 특별법을 만들어 다음 달 7일 전체 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한다는 계획입니다. 국회 방송 한규미입니다. 이슈픽 서한한 개공 기자와 함께 늦어지는 헌재 선고와 그로 인해 달라지고 있는 여야 반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한한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헌재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마지막 변론, 이 변론 종결이 2월 25일에 있었으니까 한 달 가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당초에 지난 금요일 14일 전후가 예상됐었던 이 선고가 아직도 그 선고 일정조차도 정해지지가 않은 상태인데 지금 그 야권의 표정이 좀 달라진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여야 모두 지금 헌법재판소 앞으로 모여드는 게 이런 분위기를 방증하는 것 같은데요. 특히 오늘 민주당 법사위 소속 의원들이 헌재 앞에서 이 빠른 결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는 등 헌재를 조금씩 압박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달 초와는 사뭇 달라진 분위기이기도 합니다. 당초에는 3월 14일 즈음에 선고가 유력하다는 얘기가 나올 때만 해도 이 헌재를 압박하면 안 된다라면서 신중하게 기다렸던 민주당이지만 이 3월 말 선고 또 늦어지면 4월 초 선고 가능성까지 언론에서 거론되다 보니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는 후문인데요. 특히 이 장외에서 일해지는 각종 집회 등이 장기화되면서 이 당내 의원들의 피로감도 적지 않다는 후문입니다. 이처럼 평의가 늦어지고 있다는 것은 이 재판관들의 뜻이 만장일치로 모이지 않고 있다라는 해석도 나오는 지점인데 당연히 파면 또는 인용 결정을 예상했던 민주당 입장에서는 예상 밖 결과에 대한 우려감도 커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마은혁 재판관의 임명을 거듭 촉구하는 한편 이 최상목 권한대행의 탄핵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라는 배경에는 예상 밖 결과가 나오는 것은 막아야 한다는 민주당의 불안감이 깔려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네, 민주당에서 불안해한다면 거꾸로 국민의힘 측에선 기대감이 조금씩 올라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특히 최근에는 기각이라는 것 대신에 각하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좀 차이점을 디테일하게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기각과 각하, 이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할 수 있는 동일한 조건이긴 하지만요. 이 헌재 재판관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주 다른 결정을 내리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 탄핵 심판 선고가 연일 미뤄지면서 최근 여권에서는요. 그동안 미뤘던 기각 대신에 탄핵 각하설이 힘을 받고 있습니다. 의원들이 들고 있는 팻말 물고도 이 기각이 대부분이었다면 이제는 탄핵 각하도 등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 가장 큰 차이는요. 각하는 사안을 검토조차 하지 않고 결론을 내린다는 겁니다. 검토할 요건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아예 따져보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돌려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사안을 모두 살펴본 뒤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돌려보내는 기각 결정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또 윤 대통령 측이 주장했던 지점이기도 합니다. 국회 측이 형법상 내란죄를 이 탄핵 소추 사유에서 철회했기 때문에 이 여권 일각과 윤 대통령 측은 각하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 법조계에서는 재판관들이 기각을 결정하기에는 국회에 군입 투입됐고 이를 온 국민이 다 지켜봤기 때문에 위헌적으로 볼 지점들이나 증거가 많기 때문에 기각은 어렵고 대신 이 때문에 여권에서는 각하를 주장한다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각하나 기각이 3명 이상의 재판관이 결정을 하게 되면 윤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되거든요. 물론 이 법조계 다수는 여전히 기각도 각하도 어렵다라고 관측을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평의가 계속 길어지면서 누군가 재판관 중 일부가 다른 목소리를 계속 내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또 다음 주를 바라볼 수 없게 된 그런 상황인데 다음 주에 여러 일정을 고려해 보면 목요일 이후가 점쳐지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재명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가 이거 먼저 나올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변론이 종결된 지 3주가 지났지만 헌법재판소는 오늘도 선고 일정을 공지하지 않았고 이번 주에 공지하지 않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선고 2일이나 3일 전에 일정을 공지해왔던 관례를 고려할 때 선고는 결국 다음 주 이후로 넘어가는 것은 확실해졌습니다. 특히 다음 주는요. 이 수요일에 고3 3월 전국 모의고사 일정이 잡혀 있다고 합니다. 현재 이 헌재 인근 학교들의 휴교를 하기로 했던 것의 일정을 고려하면 이 수요일을 선고 일자로 잡기가 좀 어렵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지점인데 때문에 다음 주 초에 선고 일정을 정할 경우에는 목요일이나 금요일 정도가 자연스럽게 예상이 됩니다. 물론 이보다도 더 늦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렇게 되면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26일 수요일 날 선고 결과가 나오는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사건보다 늦게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대법원은 이 공직선거법 사건의 경우 대법원에 사건이 올라오면 60일 안에 선고할 것을 가이드라인으로 잡고 있고요. 이 조희대 대법원장도 취임 전후 이를 굉장히 강조했던 적이 있거든요. 또 탄핵 인용 시에는 60일 이내에 대선을 해야 합니다. 2심 선고 후 60일 이내에 대법원 선고와 이 두 가지 사건이 비슷한 시기에 맞물려 돌아갈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때문에 다음 주에 이 정치적 파장이 큰 사법적 판단들이 나올 수 있는 한 주, 이른바 슈퍼 사법 위크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어제도 부동산 관련한 정책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 어제도 그렇지만 오늘도 시끌시끌한 서울시 토지거래 허가제 재지정이 정말 시끄럽습니다. 정치권에선 조기 대선 가능성이 점쳐지자 늘 그랬듯 정치가 이 부동산 정치가 다시 등장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죠. 네, 사실 이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미 지난해 말부터 오세훈 시장이 이 토지거래 허가제를 풀 수 있다, 이를 검토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공공연하게 돌았다고 합니다. 실제로 제가 이 부동산 이사를 좀 해야 돼서 지난해 말에 부동산에 갔었을 때에도 부동산에서 들었던 얘기가 토지거래 허가제가 조만간 풀릴 것이다라는 얘기를 들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이 정치권에서는 오세훈 시장이 대선을 염두에 두고 이미 집값이 우상향하고 있던 상황에서도 이 토어제를 무리하게 푸는 게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를 해제하는 과정에서 정부나 이 관계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하지 않은 건 역시 이 같은 비판을 뒷받침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이 문제는 근데 여건만이 아닙니다. 민주당 지난 12일 현 주택 임대차 계약 기간인 최대 4년을 최대 10년까지 확대하겠다고 발표해서 또다시 시장을 한번 놀라게 했었는데요. 이 사실상 대선 공약이라는 분석 속에 시장에서 부정적인 반응이 곧바로 나오자 이재명 대표 이 개인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은 의견이다라면서 한 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업계에서는 불안감이 좀 있습니다. 이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계약갱신 청구권과 이 전월세 상한제를 골자로 한 임대차 2법 이후에 보증금이 폭등하는 등 이 부동산 시장이 출렁거렸던 적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선거 앞에 어설픈 부동산 정치가 오히려 이 서민 주거 안정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슈픽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원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민의힘이 노태학 선거관리위원장을 향해 선관위의 채용비리 의혹을 받는 직원을 즉시 임용 취소하고 노 위원장도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논평에서 선관위 고위직 자녀에 대해 임용 취소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인사혁신처의 유권 해석을 언급하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히 노 위원장의 임기 내내 채용 비리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그 책임을 물어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주당 소속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이 백혜련 의원이 오늘 기자회견 도중 달걀에 맞은 것을 항의하기 위해서 경찰청을 방문했습니다. 신정훈 위원장은 헌재야 유튜버와 시위대에 대한 경찰의 안일한 경비 때문에 달걀 투척이 발생한 게 아닌지 추궁했다고 밝혔습니다. 백혜련 의원도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면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선고를 오는 24일 오전 10시에 한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묵인 방조하고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국회가 한 총리를 탄핵소추한 지 87일 만에 나는 결정입니다. 한 총리보다 먼저 탄핵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의 선고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국회 도서관은 오는 6월 프랑스에서 개최되는 제3차 유엔 해양총회 사전행사 차원에서 지속 가능한 해양 미래를 위한 과학과 실천을 주제로 국제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한국과 프랑스 해양 전문가들은 해양이 단순한 자원을 넘어서 인류 생존의 근간이라는 데 공감하고 해양보호 구역 지정과 관리를 위한 국가 간 협력이 필수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황정근 국회 도서관장은 해양 생태계 보호에 관한 의제들이 논의될 때 과학적 증거를 기반한 자료가 뒷받침돼야 한다면서 국회 도서관이 앞으로도 각국의 연구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해 해양 보존 활동에 기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월 20일) 강아랑이 전해주는 정치권의 뜨거운 말말말 강아랑의 정치랑입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최상목의 직무유기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한 몸조심 발언을 놓고 여야의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라면서 조속한 임명을 압박하는 가운데 나온 발언이었는데요. 특히 여당의 강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논리라면 8개 사건에서 12개 혐의를 받고 있고 이제 협박죄까지 저지른 이재명 대표야말로 현행범 체포 대상 1순위 아닙니까?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최상목 권한대행과 헌재에 대한 협박을 즉각 중지하기 바랍니다. 도대체 뭐가 그렇게 조급해서 이런 표현까지 하는지, 나의 갈 길을 막는 사람은 몸조심해라, 이런 뜻으로 들리지 않습니까? 국민분들이 많이 실망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발언에 대한 대응 조치일까요? 대통령실이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경호 등급을 올려서 경호 수준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대표의 발언에 대해 민주당은 과한 표현임은 인정하면서도 충분한 명분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대통령에 준하는 경호를 받고 있는데 몸조심할 게 뭐 있겠습니까? 저는 어쨌든 그런 국민들의 국정의 안정을 바라는 요구사항을 좀 과격하게 표현한 게 아닌가? 임명하지 않음으로써 부작위에 의한 위헌, 직권남용 직무유기를 저지르고 있는 현행범인 거죠. 국민을 위해서 일하라라는 뜻으로 강력하게 경고한 것으로 보이는 거죠. 즉각 탄핵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가운데 어제 심야 의총을 통해 최상목 대행의 탄핵 여부를 논의한 민주당이 지도부에게 결정을 위임한 가운데 결국 오늘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최상목과 관련해서 이러한 헌법 위외 사항을 더 이상 묵과하지 않고 탄핵 절차를 개시할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와 시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협의를 해 나가는 것으로 했습니다. 대통령 탄핵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정치권의 신경전도 절정에 이른 상황 속 최 대행에 대한 탄핵 추진이 또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이목이 집중됩니다.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주제는 집단 휴학 불허입니다. 전국 40개 의과대학이 대규모 집단 휴학을 불허키로 했습니다. 이들 대학 총장들은 어제 긴급회의를 열고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을 승인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확정했는데요. 복귀하지 않으면 재적, 유급 등 학칙대로 처리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습니다. 복귀 시한은 길게는 오는 29일까지인데요. 저희가 3월 말이라고 기한을 정해서 혹시 이게 압박하는 거 아니냐 그런 오해가 있는데 분리교육을 가능하게 하려면 3월 말까지는 돌아와야지 좀 조기에 졸업이 가능하다는 교육과정 설계상 그래서 그렇습니다. 올해 안 돌아서 내년에 3개 학년이 이제 겹쳐진다면 2사2호 학번이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일반적인 학사 원칙을 적용해서 대학을 운영할 수밖에 없다. 이 가운데 의대 정원 등 의료 인력 수급을 논의하는 의료 인력 수급 추계위원회 구성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지난 18일 국회 보건복지위 문턱을 넘었는데요.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2027학년도부터 추계위에서 의대 정원을 심의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박주민 의원은 이렇게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게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증언했던 분을 0으로 돌려서 3,058명인 원래 정원으로 일단 26년은 가겠다. 근데 이제 의료계 입장에서는 늘었던 인원에 대한 교육 대책은 있는 것이냐라는 얘기를 계속하는 거고, 지금 현재 내놨던 얘기는 지킬 의지가 있는 거냐. 그동안 쌓였던 불신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의료계도 너무 이제 본인들이 원하는 걸 100% 다 달성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1년 넘게 의료 파업과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처럼 원희룡 전 장관이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며 의대생들을 향해 돌직구를 날렸습니다. 정부 또한 의대생들의 신속한 학업 복귀를 촉구하고 수업 거부 시 원칙대로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힌 상황입니다. 정부가 내년도 의대 증원 명명의 전제 조건으로 내건 의대생 복귀 시한이 이달 말로 임박했지만 여전히 의대생들은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의대 교육 정상화의 길은 아직도 요원한 걸까요?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랑이었습니다. 네, 정치권의 동향을 대기자의 시선으로 짚어보는 기자 대기자 시간입니다. 오늘도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성환용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성 기자님께서 발제해 오셨죠. 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일정이 아직 안 잡혔죠. 네. 또 최상목 권한대행 탄핵 소추를 민주당에서 한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이 탄핵 심판 중심으로 토론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아직까지 공지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한덕수 총리의 탄핵심판 선고는 24일 오전 10시로 공지가 됐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항소심 선고가 26일로 예정돼 있는데 윤 대통령 선고가 다음 주 중반 이후 후반으로 기일이 잡혀질 것인지 먼저 대통령 선고 예상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최 의원님부터 들어볼까요? 사실은 대통령 선고의 결론이 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대통령 선고가 만약에 각하가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마 조금 일찍 나오지 않을까. 각하나 인용 이런 경우면 좀 일찍 나올 수가 있는데 기각이라고 하면 좀 일찍 나오기가 어려운 것 아닌가. 왜 그러냐면 그거는 이제 그 대통령을 이제 기각이 되면 직무복귀를 시키잖아요. 네. 그럴 경우에 그 아마 어떤 정치적 부담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헌재 일부 아마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그 파악이 됩니다. 그렇게 보면 결론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조금 아마 시점상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한덕수 대행 같은 경우는 뭐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하면 이제 그거와 결이 같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선고가 나온다면 뭐 다음 주 말이라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그거와 결이 다른 얘기가 나온다고 한다면 다음 주도 넘어가는 거 아니냐. 4월로 넘어가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정치적 고려까지도 헌재는 보통 그 정치적 고려를 하는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예상하는 겁니다. 예. 네, 성 의원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렇죠. 일단 24일 오전 10시죠.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내용을 좀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서 일단 의결 정족수 관련해서 이게 내용을 따져 봐야 되느냐 아니냐. 뭐 그게 의결 정족수가 3분의 2여야 한다. 그러면 아마 각하를 할 거고요. 그게 아니고 선출직이 아니니까 그냥 과반으로 하는 게 맞다 하면은 내용을 따져 볼 겁니다. 그런데 이 내란의 주요 임무 종사자다 이렇게 이제 탄핵 소추에 들어가 있지만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에서도 뭐 한덕수 총리가 뭐 미리 뭐 보고를 받았다거나 그런 증언은 하나도 없었거든요. 또 아주 뭐 본인이 일관되게 난 좀 강하게 만류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 무슨 인용할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다만 헌법재판소 재판관 3명을 임명은 안 했죠. 그런데 최상목 대행이 마은혁 재판관 임명 안 한 걸 가지고 이건 국회 권한을 침해한 거다. 이게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 재판관 3명을 임명을 안 한 걸 가지고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어떻게 할지
만약에 파면 인용이 된다면 그걸 가지고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네. 아무튼 이 법리상 연결돼 있는 측면도 좀 있겠습니다만 저기 최 의원 말씀하신 대로 정치적으로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일단 월요일 날 이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을 하면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인용이 된다면 파면이 된다면 조기 대선 관리를 누가 하느냐.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가 복귀하면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로 이제 조기 대선 체제로 갈 수 있는 거고요. 또 그렇지 않고 인용이 된다 그러면 이제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로 조기 대선 체제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뭐 그런 의미가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정치적 고려도 헌재에서 할 거라고 헌법재판소 재판관들도 뭐 그런 대한민국 국민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고려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요. 또 이 날짜 문제도 그렇습니다. 일단 다음 주에 아까 기자가 리포트도 하던데 고등학교 모의고사가 26일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마침 또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2심 선고일이죠. 그래서 그날을 헌법재판소에서 못할 것 같아요. 헌법재판소 주변의 학교들 하루 쉬어야 되는데 그럼 모의고사를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날은 피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가능한 게 이제 27일 목요일 또는 28일 금요일인데 27일은 헌법재판소에서 정례적으로 정기 선고를 하는 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문영배 재판관하고 이제 이미선 재판관이 주심을 맡은 여러 가지 사건들을 좀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취재하기로는 27일도 그래서 어렵다. 28일 금요일이 되거나 아니면 그 다음 주로 넘어갈 가능성이 좀 더 높은 것 아니냐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뭐 정말 안개 속이네요. 최 의원님은 그러면은 빠르면 다음 주 그 이후로 넘어갈 수 아니 있다는 저는 그 개인적으로는 4월로 넘어가는 쪽에 무게 중심을 두고 있어요. 4월로. 그러니까 그게 다음 주에서 넘어가면 4월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넘어갈 가능성이 대단히 많은데 그 이유는 이제 헌법재판관들 간의 이견 이것 때문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한덕수 총리의 선고 결정은 어떻게 저는 뭐 그거야말로 개인적으로 뭐 사실은 그 헌법재판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상식에 기초하는 거거든요. 저는 당연히 각하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대통령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대통령에 준하는 탄핵 정족수를 계산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151명이라는 것이 잘못된 걸로 봅니다. 그러니까 아마 200명 이렇게 되면 결국 각하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성 의원님도 같은 생각이신가요? 아닙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거는 헌법재판소에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대통령은 선출직 최고의 공직자이기 때문에 3분의 2로 하지만 국무총리는 선출직 공직자가 아니거든요. 과반이 맞다고 보시는 건가요? 제가 뭐 법률 전문가가 아니라 뭐가 옳다 그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하겠죠. 그래서 그게 3분의 2가 옳다 그러면은 각하가 되는 거고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뭐 과반수를 하는 게 맞겠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을 따지고 들어가겠죠. 알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한덕수 총리의 선고기일 지정 바로 직전에 민주당이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절차를 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이 최 대행이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자 국회 권한을 침해한 거다 이러면서 이제 탄핵 입장을 이제 고수해 왔는데 이거를 이제 그 실행에 옮기겠다고 입장을 밝힐 것인데 바로 그 직후에 그 한덕수 총리 선고 기일이 지정이 됐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 조금 당혹스러울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이제 민주당은 그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도 뭐 각하나 기각이 아니고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기대를 한다면 뭐 지금 말씀하신 최상목 대행 탄핵이라는 게 의미가 있을 수 있죠. 근데 제가 예상하듯이 만약에 한덕수 그 국무총리가 탄핵이 기각되거나 아니면 각하된다고 한다면 월요일 날 복귀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뭐 최상목 대행에 대한 탄핵이라는 건 무의미해지는 거죠. 더군다나 지금 탄핵안을 낸 게 아닙니다. 개시한다는 거잖아요. 개시. 개시가 뭘 의미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최소한도 국회의안과의 탄핵소추안을 접수 정도는 해야 전 개시라고 보거든요. 네. 근데 그것조차 하지 않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기와 절차가 아직 정해지지 절차는 않은 추후에 거죠. 논의해야 한다고 네. 했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무의미해진 것 아닌가. 이미 오늘 목요일입니다. 네. 그러면 뭐 내일 한다고 해봤자 월요일에 한덕수 대행 복귀 가능성이 지금 높다는 게 일반적인 법조계 관측이고 보면 네. 지금 뭐 최상목 대행 탄핵 운운하는 탄핵 개시 운운하는 이거는 뭐 실기를 한 것 아닌가. 날짜를 계속 미루다가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실기하고 현재 상황에서 무의미하다. 네, 현 상황에서 민주당의 최상목 대행에 대한 탄핵 추진 어떻게 보십니까? 그죠. 몇 시간 뒤에 한덕수 총리 일정이 잡힐 줄 알았으면 결정 안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잘 모르고 일단 절차에 들어가자 이렇게 결정을 한 건데요. 네. 현실적으로 월요일 날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결과를 보고 최상목 대행 그 탄핵 소추를 할 건지 말 건지 결정하게 될 걸로 보이고요. 네. 이게 민주당도 좀 발이 꼬인 게 정당이기 때문에 정무적 판단을 하는 게 맞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정무적 판단을 하면 안 되고 헌법재판소에서 이 국회 권한 침해했다. 근데 그거를 한 3, 4일 기다렸는데 이행을 안 한다 그러면 저 그때 곧바로 탄핵 소추를 했었어야 된다고 봐요. 그건 정치적인 유불리를 따질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일정이 잡혔기 때문에 민주당이 그런 선택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일단 월요일 오후가 돼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제 최상목 대행을 향해서 이제 몸조심 발언을 이제 했었고 그런 상황에서 오늘은 또 백혜련 민주당 의원이 동료들과 헌재 앞에서 윤 대통령 파면 촉구 기자회견을 하던 중에 누군가가 이제 던진 그 달걀을 얼굴에 맞는 일이 그런 사태가 또 벌어졌습니다. 분위기가 점점 격화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은 또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이 탄핵 심판 선고를 계속 늦추면서 그리고 안개 속으로 들어가면서 양측의 지지층이 결집하고 그 충돌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국면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경찰은 그걸 막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헌법재판소가 조금 더 투명하게 이 탄핵 심리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 문제도 결국은 좀 앞당겨서 이런 충돌을 최소화하거나 아니면 완화하는 데 좀 기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현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이게 이재명 대표 발언하고 오늘 계란 투척 사건하고 전혀 다른 사안이기는 해요. 네. 어쨌든 이재명 대표의 발언은 잘못된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 그 지지자들을 이렇게 자극을 해서 이게 정치인이나 공직자에 대한 테러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어요. 네. 본인이 정치 테러 같은 걸 당해서 목숨이 위태로울 정도까지 갔는데 왜 무슨 몸조심하라 이런 말을 도대체 왜 했는지 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요. 이건 좀 이재명 대표가 사과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또 그거하고 별도로 오늘 헌법재판소 앞에서 누군가 계란을 던졌는데 이 경찰에서 지금 추적 중이라고 합니다. 꼭 잡아내야 될 것 같고요. 이 탄핵 심판 전후로 해서 물리적 충돌을 피할 수는 없을 겁니다. 네. 이제 어느 정도 좀 크게 터지지 않게 관리를 하느냐 이제 이런 문제인데 하여튼 지금부터 뭔가 그렇게 폭력을 행사하면 굉장히 엄하게 처벌을 받는다라고 네. 이제 최상목 대행이 경고를 사전에 했듯이 경찰이 이제 지금부터 철저하게 법 집행을 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내란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청장의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 의혹과 체포조 의혹에 어떤 입장을 낼지가 이제 주목이 됐었는데 오늘 공판의 주요 발언과 쟁점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글쎄 조지호 총장이 평상시와 마찬가지로 치안 임무를 수행한 것에 불과하다. 국헌문란이나 내란 목적이 없었다. 이제 본인이 형사처벌을 피해야 되니까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이게 객관적 사실하고 부합하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분이 또 월담자를 통제하고 계엄이 좀 빨리 해제될 수 있도록 자기는 기여했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네. 그날 밤에 국회에서 경찰이 막아서 국회의원이 못 들어갔습니다. 이 증언들이 많아요. 네. 이게 지금 그 명백한 사실하고 배치되는 주장을 하고 있을 뿐이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피고인의 이제 발언에 불과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좋게 평가하고 싶지 않습니다. 네. 엄격하게 처벌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엄격하게 처벌을 받아야 된다. 네, 최 근데 의원님. 기본적으로 이제 내란 혐의잖아요. 네. 내란 혐의라는 거는 이 일정 지역에 있어서 폭동 뭐 이런 것들을 수반하는 행위거든요. 법률적으로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제 그 국회 봉쇄나 뭐 체포조 의혹 이걸 부인하고 실제 또 그게 이루어지지는 않았어요. 봉쇄는 뭐 초반에 잠깐 이루어졌지만 만약에 경찰이 정말 그 월담 같은 것까지도 완벽하게 봉쇄를 하려고 했다면 저는 했을 거라고 봐요. 근데 그런 일은 또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지금 오늘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도 일정한 정도의 일정 지역에서의 폭동 행위가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내란이 아니다. 뭐 이런 이제 논리를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런 부분은 아마 법률적으로는 좀 그 이 당사자들이 다퉈볼 여지가 상당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 저는 재판 과정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상설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이제 통과가 됐습니다. 이번 특검은 앞서서 4차례 폐기가 됐던 김 여사 특검법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가 없는 상설특검법으로 새롭게 발의한 건데요. 하지만 최 대행이 특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다면 가동은 불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상설특검법의 운명이 앞으로 좀 어떻게 진행이 될지 이 부분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예, 오늘 재석 265석 중에 찬성이 179표, 반대 85표, 기권 1표 이렇게 해서 통과됐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상설특검법이라고 줄여서 부릅니다만 정확한 법률 명칭은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네. 그래서 이건 그 국회에서 본회의 의결로 특검을 요구하면 대통령이 이 특검 후보자 2명 추천을 의뢰하여야 한다라고 법률이 돼 있어요. 네. 물론 이제 과거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걸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최장목 권한대행이 이제 이거를 지킬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뭐 그렇지 않아도 이제 다음 주에 국무총리 그 탄핵 심판 내에서 이제 한덕수 총리가 돌아오면 최장목 대행하고 이제 별 관련이 없는 사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국회에서 오늘 의결을 했다고 해도 네. 최장목 대행이 실제로 후보자 추천을 의뢰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이건 별로 바람직한 거는 아닙니다. 이 법률이라는 게 만들어놨으면 대통령이든 국회든 공직자든 지키는 게 맞거든요. 그래 이건 여야의 이제 의견이 갈리긴 했는데 지금 바람직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는 거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조 의원님. 뭐 저도 큰 이견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한덕수 국무총리, 그러니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그 이 상설특검법의 그 특검 추천 의뢰를 하지 않았죠. 그게 법에 보면요, 네. 지체 없이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럼 그 지체 없이라는 게 며칠 내냐, 뭐 이런 거에 이제 논란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아무리 길게 잡아도 법에 지체 없이라고 표현이 돼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일주일 내에는 추천 의뢰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근데 한덕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하지 않았어요. 네. 그것도 사실은 탄핵사유에 하나로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뭐 오늘 이게 가결이 됐습니다만은 아마 다음 주쯤 되면 또 한덕수 대행이 이제 대행을 맡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저 한덕수 대행의 또 책무로 이제 그게 부과가 되겠죠. 뭐 그때는 지난번 12월과 같은 똑같은 상황으로 계속 그냥 미룰지 네. 아니면 이번에는 할지 뭐 조금 불투명하긴 합니다만은 아마 12월 때의 상황을 보면 이번에도 네. 또 그냥 미루고 있을 가능성 뭐 있는 거죠. 근데 말씀하셨듯이 저도 그 법에 이렇게 돼 있으면 그 법을 지키려는 노력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정도 마무리를 하고 오늘 그 마지막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그 명태균 씨 여론조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서 이제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최근에 강남 집값 상승을 부추겼던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다시 재지정하면서 확대 지정을 하면서 부동산 시장뿐 아니라 정치적인 파장도 지금 커져 있는 그런 상황인데 만약에 조기 대선이 열리게 될 경우에 그런 상황에서 오세훈 시장이 대선 과도에 합류를 할 수 있을지 이런 상황은 좀 어느 정도 영향을 준다고 보십니까? 이게 조기 대선을
아니라고 해도 네. 오세훈 서울시장 굉장히 중요한 대선 주자입니다. 국민의힘에서. 그런데 모르겠어요. 사람마다 평가가 다르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중도 확장 가능성이 가장 있는 대선 주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정치인이에요. 그런데 명태균 사건하고 이제 토지거래 허가 구역 해제 이제 두 건이 걸렸는데 명태균 씨 사건은 이미 그 시간이 좀 된 겁니다. 또 본인이 굉장히 좀 억울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네. 저도 직접 만나서 설명을 들은 적이 있는데 그걸 수사기관에 가서 설명을 잘 하면 뭐 본인이 아니라고 하니까 그건 뭐 혐의는 벗어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이거는 이 부동산 우리나라에서 가장 어려운 정책이 이제 부동산이고요. 네. 과거 정부에서도 이 부동산 정책 잘못 건드렸다가 막 정권이 휘청거린 적이 있기 때문에 이게 35일 만에 이제 번복을 했는데 이게 과연 대선 주자로서 자격이 있는 거야? 저는 이 부분이 오세훈 시장이 정치인으로서 타격이 훨씬 더 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일단 어제 사과를 하기는 했는데 이 당내 이제 다른 주자들도 일제히 막 공격을 하고 들어오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소상하게 설명을 하고 가능하다면 뭐 좀 더 깊숙이 좀 사과를 하고 왜 이렇게 됐는지 좀 설명을 해 나가야 대선 주자로서 좀 명맥을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굉장히 좀 위기에 처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위기에 처해 있다. 상당한 타격이 있다고. 왜냐하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제 서울시장을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유능한 행정가로서의 이미지가 있는데 네. 이번에 아주 깊은 상처를 받았죠. 그건 이제 본인이 앞으로 설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상처를 회복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명태균 씨의 문제는 본인은 이제 억울해하고 그렇게 하는데 검찰에서 지금 그 제법 신속하게 수사를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것이 이제 그 만약에 조기 대선이 있다면 그거 만약에 일찍 안 끝나고 그 대선 선거운동 기간하고 겹치면 이래저래 흠집은 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봐도 그걸 조금 더 명확하게 좀 국민들이 알고 뭐 이재명 대표 사건도 마찬가지지만 알고 좀 그 투표를 할 수 있었으면 하는 저는 개인적인 기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이 명태균 씨와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관계 이 부분은 좀 신속하게 수사를 해서 국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라도 그래서 국민들한테 국민이 그걸 알고 나서 만약에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아울러서 뭐 이재명 대표 문제도 마찬가지죠. 좀 그 뭔가 이렇게 불투명한 가운데 투표를 하는 거는 진짜 국민의 알 권리 침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재판은 재판. 또 이건 이제 오세훈 시장은 서울 수사잖아요. 이런 문제도 다 좀 투명하게 완결이 된 뒤에 국민이 선택할 수 있었으면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이재명 대표 2심 항소심 선고 이후에 그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가 이루어진다면 그거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뭐 그 두 사건은 그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관계가 없다.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2심은 2심이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그 선고는 또 선고고 그렇게 넘어가는 거지 그 두 개를 자꾸 묶어서 그 보도를 하는 기자들이 많던데 저는 관계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성 의원님도 짧게 좀 들어볼까요? 예, 저도 100% 동의합니다. 2심이 최종심이 아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1심에서 워낙 좀 형량을 높게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정도 형량이 유지될 것 같지는 않고요. 설사 당선 무효형이 나온다고 해도 현재 이재명 대표 지지율이 일정한 수준에 좀 갇혀 있거든요. 그게 사실은 그 부분이 좀 선반영돼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당선 무효형이 나온다고 해서 뭐 대선 주자에서 낙마하거나 그런 장면은 그렇게 쉽게 보기는 어려울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군요. 마무리로 두 분의 오늘의 한 줄 논평 듣겠습니다. 최 의원님부터 들어볼까요? 그렇죠. 지금 헌법재판소 얘기를 저희가 계속 했는데 이제 그 지지자들 간의 충돌 위기도 고조되고 있고요. 정당 간의 정쟁도 격화되고 있고 그 모든 원인이 사실은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를 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날짜를. 그래서 오늘 한 줄 논평은 헌재 조기 결론이 해법이다로 하겠습니다. 네, 성 의원님. 예, 그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이런 좀 약간 어려운 말이지만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독일의 철학자 하이데커 굉장히 유명한 말이에요. 언어라는 게
단순하게 소통의 수단이 아니고 네. 어떤 인간, 개인 또는 또 집단의 의식과 사상을 만들고 전달하는 그릇이다. 이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은 말을 품위 있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최상목 대행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몸조심하라.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된 말이에요. 네. 이건 정치인의 언어가 아니라고 봅니다. 오늘 제 한 줄 논평은 이재명 대표 말 너무 함부로 한다라고 하겠습니다. 네. 아까 그 말씀하신 게 하이대거입니까? 하이데거. 예, 하이데거입니다. 예전에 그 성 의원님 칼럼에서도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예, 두 분의 한 줄 논평을 마지막으로 오늘 기자 대기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성환용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두 분과 함께 오늘의 전국 현안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국회 라이브 6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